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9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금성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2월 15일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했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들고 있고 그에 따라 현금 배당도 받고 주식 배당도 받았다 이겁니다. 됐죠? 현금 배당 받은 부분은 뭘로? 배당금 수익으로 수익의 증가 기록하면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문제는 주식 배당입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조드렸다, 그지? 주식 배당의 경우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미처분이익여금을 차변에 적어서 자본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잠깐 썼다가 그건 뭐 곧 없어지고 그지? 궁극적으로는 대변이 뭘로?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했고 차변, 대변 계정 과목 모두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그거는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이고요. 지금은 우리는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 입장이다, 그지? 주주 입장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가 있었는데 주식을 한 개 더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두 개가 된다, 그지? 좋아할 필요 없다, 그지? 100만 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주식을 한 개 더 받는 순간 주식은 두 개이지만 주식 한 개의 가격이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그냥 비례적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재산 가치는 증가 감소가 전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그지? 우리는 지금 주주 입장이고 주식 배당 받았어. 그러면 회계 처리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고. 다만 비만 기록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존에 주식이 뭐 한 주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주식 배당 받고 나서는 두 주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주식 수에 대해서만 비만 기록하면 될 뿐이다. 됐죠? 그래서 결론 문제가 이렇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두 개 다 받았다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회계 처리하는 것은 only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었는데 그게 전산 세무 2급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등장이 된 걸로 분석이 되네요. 한번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잘 개념 잡아 둡시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2월 15일 현금 배당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가 결론이다. 차변 보통예금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대변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3월 11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500만 원과 예금이자 이자소득 49만 원, 원천징수세액 754601 요게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정기예금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대변 정기예금 자산의 감소 얼마? 500만 원. 자, 그리고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의 증가 49만 원. 그래서 549만 원만큼 돈 받고 싶었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러나 요 49만 원이라는 수익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다, 그지?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된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지? 이 원천징수된 부분은 내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낸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계정 과목 이름은 선납세금. 얼마요? 75460. 그래서 549만 원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75460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돈 들어오게 될 거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3월 11일 대변의 정기예금 5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49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부터 적읍시다. 선납세금 7546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오게 된다. 금액은 5414540 되겠네. 됐습니다. 5414540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3월 15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5천만 원, 이 중 50%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고 나머지 50%는 3년 후 원금 상환해야 된답니다. 요거를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시청에서 정부 보조금 받았다 이겁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어.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적어줍니다. 자, 이 중에서 절반은 2,500만 원은 3년 후에 원금 갚아야 된답니다. 뭡니까? 차입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돈 빌린 겁니다. 장기 차입금. 서울시청 뭐 적으면 되겠지, 그지? 2,500만 원 적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상환 의무는 없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특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받은 거다 이겁니다. 이 2,500만 원은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특정한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지? 그래서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좀 비싸겠지만 그거를 좀 사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2,500만 원은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됩니다. 요 2,500만 원은 그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나라에서 받은 돈 쓰면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딱 기록해서 따박따박 관리해야 된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지금은 아직 그 기계장치 구입하지 않았다, 그지?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정부 보조금 계정 과목을 쓰고 요 정부 보조금 계정 과목은 뭐에 대한 차감?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 성격이다 이겁니다. 즉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야. 특정한 목적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그러한 의미로 보통예금 차감 성격으로 기록한다고 했었습니다. 공부했다 그죠? 그 부분입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그래서 대변에서 기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의 차감 성격 계정 과목 코드로 쓰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3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일단 들어왔어. 그 중에서 2,500만 원은 나라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빚이야. 차입금이다. 거래처는 뭐 서울시청? 2,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기록하는 거다. 계정 과목은 정부 보조금인데, 그지? 정부 보조금 계정 과목인데 보통예금 계정의 차감 계정 성격이다 이겁니다. 이걸로 기록한다.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8월 15일 주식회사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0000원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율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외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대변에 적혀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4830000. 근데 돈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리 약정했다 이겁니다. 몇 월 며칠보다 너희가 우리한테 돈 빨리 주면 우리가 깎아줄게 라고 약정했는데 진짜 그 정해진 날보다 빨리 받았답니다. 깎아줘야 된다고 하지? 2%만큼.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할인은 결국 애당초 제품 판매할 때 기록했던 제품 매출의 차감 성격일 겁니다. 매출 할인 2% 금액,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됐죠? 2%가 금액 얼마입니까? 4830 000 곱하기 2% 96600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5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죠?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당진 4830000 차변 매출 할인 계정 과목 쓰는데 수익의 차감 성격인데 무슨 계정 과목?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의 차감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지? 금액 얼마요? 96600. 그리고 나머지가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으로.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31일 경영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알았다. 소품비 계정 과목 대신 문제에서 제시한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 씁시다. 차변에 사무용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은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지. 금액은 밑에 증빙을 보면 되겠지. 27,500원이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10월 31일 차변에 사무용품비 800번대 코드. 금액이 27,500원. 아이고, 거래처가 아니고 그지? 금액 27500. 대변 보통예금.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문제 2번 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자, 7월 22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 원이고 시가는 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요거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무에 선물로 제공했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다. 그지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제품 생산할 때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었다 이겁니다. 그 제품을 매출하는 게 아니고 거래처에 선물로 써버렸다 이겁니다. 야, 거래처에 선물로 쓸 거면, 즉 접대 목적으로 쓸 거면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니? 반칙이야.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전부 다 토해내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 유형 중에서 이러한 유형을 사업상 증여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고객사에 선물로 쓰는 순간 재화의 간지 공급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열심히 계산해서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성격상 세금 계산서는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아무것도 발급 안 되었지만 매출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매일 매출 주점표 입력 메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유형을 뭘로? 14건별로 입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다, 그지? 그래서 시가 70만 원의 10%, 7만 원만큼이 매출세액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겟형 대체 거래니까 적요 8을 꼭 적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 회계 처리할 때 금액은 얼마요? 이 제품은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가인 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변에 기록되는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인 70만 원의 10%인 7만 원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 금액은 좀 요상해 보이지만 50만 원과 7만 원 합한 57만 원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되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 둡시다.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은 접대비다, 그죠? 다만 이 문제의 경우 요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복수 정답 인정되었습니다. 차변 접대비를 800번대 코드 입력해도 정답, 500번대 코드 입력해도 정답. 조금 자료가 미진했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요 거래처가 무슨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명시를 딱 하기로 합시다. 둘 중에 뭘로 할까요? 매출 거래처라고 명시합시다. 매출 거래처한테 접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는 800번대로 입력하는 걸로 연습합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22일 14건별. 14건별 유형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지? 그 기능 활용합시다. 70만 원과 7만 원 합한 77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는 거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주식회사 세무라고 적으면 되겠지요? 주식회사 세무. 자, 분계.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그리고 차변부터 적지 말고 대변부터 적읍시다. 그치? 대변. 부가세 예수금 7만 원은 이미 입력돼 있고, 그지? 대변.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에 대해서 꼭 적요를 적어주는 거다. 검색장 띄우면 여러 가지 적요가 등록되어 있는 거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8번 타겟형 대체를 딱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대변 계정 과목 회계 처리했고 차변 적음 봅니다. 차변 계정 과목 이름은 접대비 계정 과목이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금액이 요상해 보이지만 50만 원과 7만 원 합한 57만 원 요게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2번 문항 봅시다. 8월 5일 주식회사 현명 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우리가 과세대상 물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유형 뭡니까? 10일 과세.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이제 차변이 문제인데 돈 어떻게 받았는지가 문장으로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지? 어떻게 하라고요? 제시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맨 하단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건값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0만 원 합해서 55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0만 원 받고 250만 원은 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회계처리, 차변의 현금 3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25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명상사고 전자외부 전자고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8월 5일 10일 품목은 전자제품 수량 100 단가 5만 500만 원 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명상사 전자외부 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5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31일 제조부 직원의 식사를 주식회사 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8월분 식대 공급가액 90만 원, 세액 9만 원에 대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제조부 직원들이 밥 먹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유형 51 과세 적으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상대방 식당이 주식회사 식신, 주식회사니까 법인이네요. 법인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해 주어야 되는데 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상대방 식당 사정이지 뭐. 그러면 상대방 식당은 가산세를 내야 되겠다 그지? 알았다. 그거는 상대방 회사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잘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든 종이세금 계산서 받든 매입소공제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어. 따라서 50일 과세를 입력하면 되고 그 내용 쭉 적되 전자란을 여가 아니고 부라고 체크하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저주부니까 5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은 외상거래다라는 의미다. 그죠?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변을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가 식당으로 이제 줄 필요 없다 그죠? 식당에는 카드사가 미리 줍니다. 우리는 카드사로 돈 줄 겁니다. 따라서 대변 계정 과목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식당이 아니고 카드사인 신한카드로 적으면 된다가 결론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해봤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야 될 게 있다 그지? 자, 식당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지원표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 지원표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다 그지?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비록 신용카드 매출 지원표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57 카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51 과세를 적어야 되는 거다. 됐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개념 잡아 둡시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8월 31일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주식회사 식신 전자외부를 부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지?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외부 부는 0번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0번.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적어준다.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되 거래처가 주식회사 식신 아니다 그지? 카드사.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이렇게 적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9월 7일 주식회사 삼진건설로부터 4억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일에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절하게 발급받았다. 우리 회사가 사옥을 새로 지으려고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총 도급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랍니다. 부가가치세는 4,800만 원. 그리고 대금 지급 방식을 보니까 오늘 9월 7일 계약하고 계약금 준답니다. 우리가.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돈 나누어서 준답니다. 그리고 잔금 주는 날이 공사 완공일이랍니다. 됐죠? 자,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내년 7월에 끝나고요. 그때 우리는 물건을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요게 어떤 방식의 공급인 겁니까? 물건 넘겨주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돈을 받는데 3회 이상 나누어서 돈을 받고 처음 돈 받았을 때로부터 물건 넘겨주는 날까지를 보니까 6개월 이상이랍니다.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조건으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 그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의 경우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다 이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이러한 중간 지급부 조건의 용역 제공의 경우 세금 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3번에 나누어서 끊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계약금 받을 때 이 부분 한 장, 중도금 받을 때 이 부분, 잔금 받을 때 이 부분 토탈 3장으로 나누어서 끊는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 중에서 9월 7일 날 4,800만 원만큼을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 거다. 회계 처리는 뭘로 하면 됩니까? 이제 공사 시작했고 공사 착수금으로 돈 준 겁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죠? 자, 입력합니다. 유형은 뭘로요? 51 과세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수공제 당연히 받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 적는다고? 오늘 날짜로 적혀있는 공급가액은 얼마? 4,800만 원이야. 4,800만 원 부분을 상단부에 적는 거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차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결론입니다. 대변은요. 돈을 뭘로 주습니까? 뭐 어디 적혀 있겠지. 대금은 위 날 기재된 날짜에 부가가치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준다라고 적혀있네요.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상단 하단 분석해 보았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걸로도 이렇게 시험이 출제될 수 있구나. 중간 지급 조건부면서 우리는 매입을 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7일 51 과세, 공급가액 4,800만 원, 부가가치세 480만 원. 거래처는 무슨 건설? 주식회사 삼진건설. 전제부 이어 분계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명국에 제품을 1,000만 원 공급가액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단 4월 30일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잔액은 10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했다. 제품 팔았다 그지?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계약금 미리 받은 거는 대변에 선수금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 대변의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별 문제 아니고 너무 쉽다 보니까 계약금을 4월 30일 얼마 받았는지를 문제에서 직접 제시한 게 아니고 조회해서 확인하도록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됐죠? 4월 30일 날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보면 되겠지. 4월 30일. 자, 선수금으로 주식회사 명국이라는 거래처 관리에서 기록한 거 얼마? 200만 원. 200만 원을 계약금 받았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 9월 30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수 금액은 200만 원이 될 거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30일 10일 과세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자, 거래처가 주식회사 명국 전자회부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먼저 기록하자.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됐습니다. 금액은 900만 원이겠지 그지? 1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해서 110만 원이 대변에 기록되었고 차변에 선수금 200만 원 기록되었으니까 9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자, 우리 회사는 과세 대상 물건을 파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요 괄호 문구가 그냥 공급가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급가액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추가로 부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다 풀어봤고 메뉴 다 씁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봅시다. 1번 문항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올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세요. 다음의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 어디 가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메뉴 열어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입력 한번 해보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자, 메뉴 열어봅니다. 부가가치 모듈에서 자 메뉴 찾아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고 보입니까? 메뉴 연다 이겁니다. 무슨 서식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세금 계산서 받았다든지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을 받았을 때 그 구입이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구입인지 그거를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세무서 입장에서 조기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조기 환급 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진짜 고정자산을 구입한 건 맞는지. 일리 있다 그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 고정자산 구입한 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신고하는 사람이 고정자산 구입에 대해서 좀 상세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있고 그 서식 이름이 뭐라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한 요 고정자산, 즉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고 언제 취득했고 뭐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될 겁니다. 입력해 봅시다. 입력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기간 입력합니다.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입력하는 거야. 몇 월 며칠 취득했습니까? 10월 6일 1006. 자, 상호 상대방에서 주식회사 경기자동차 적혀 있잖아. 검색창 띄워서 경기자동차. 자산 구분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적어주는 겁니다. 건물인지, 기기장치인지, 차량 운반군지, 그 외인지, 그 외라면 비품 이런 게 되겠다. 그죠? 선택하면 됩니다. 뭡니까?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랍니다. 차네. 차량 운반구 적어줍니다. 공급가액 2,800만 원. 부가가세 280만 원. 입력 완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 그지? 요렇게 그냥 3건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는 걸 무슨 의미입니까? 8인승 이하고 100이량 1000cc 초과하는 경차가 아닌 차를 말한다 이겁니다. 다시 예쁘게 쓸게. 8인승 이하고 100이량 1000cc는 초과한다. 요런 차를 요런 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질문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런데 요 서식에 기재하는 겁니까? 기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는지 못 받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은 부가가세 신고서에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본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본으로 기재할 때는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구입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 고정자산 매입 쪽에 기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내용도 당연히 지금 보려고 하는 요 서식에 기재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런 거 구입했을 때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이런 거 구입했으니까 조기환급 해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거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 두 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다 그지? 뭐 고민 없이 그냥 진짜 입력하면 되겠네. 자, 11월 22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할 기계 구입한 거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상사네. 한국상사. 기계장치다. 그치? 13000 130만 원. 그 다음은 12월 22일 시원전자. 이거는 뭡니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구입했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받든 전자 세금 계산서 받든 어쨌든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부가가세 신고서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서식에 적는 거 맞다. 자, 복사기니까 비품에 해당한다 그지? 그러면 기타라는 거 선택하면 되겠네. 금액 180만 원. 18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3건 입력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부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으로 직접 입력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서고 자, 자료를 약간 좀 올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서 바로 입력 진행합시다. 부가세 신고서 기간 4월부터 6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전자세금계에서 과세 매출액 영세율 매출 포함 공급가액 4억 원, 부가가치세 3,500만 원. 매출세액은 3,500만 원인데 공급가액이 4억 원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과세 매출은 3억 5천만 원이고 그래서 3,500만 원이 부가가치 생긴 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전부 다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 부분은 10% 부가가세 적용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라인에 적으면 될 거고 5천만 원은 영세율 적용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니까 영세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350 000 000 그리고 5번 라인에 50 000 000 됐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3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지? 500만 원 50만 원. 그 다음 정규 영수증 외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70만 원 부가세 7만 원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구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랍니다. 10% 부가가세 적히는 매출인데 증빙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겁니다. 어디? 4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 내용은 가산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자료 제시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70만 원, 7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해외 직수출액 4천만 원 6번 라인이다 그지? 영세면서 기타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1,100만 원 부가가세 포함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2년 동안 못 받았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 이상 지나면은 대손 인정해 준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대손세 공제 적용하십시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대손세 가감 8번 라인에다가 과세 표준은 건드릴 수 없다 그지? 부가가세 부분만 입력하면 되고 대손세 공제를 받아 먹는다는 거는 세금을 작게 내면 되는 거니까 매출세액을 작게 만드는 거니까 금액을 적되 8번 라인에 세액란에 금액 적되 마이너스로 금액 적으면 된다. 얼마요? 1,100만 원이 물건값 1,000만 원 부가가세 1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것이다. 됐죠? 마이너스 100만 원 적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 요거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2년 이상 지난 이렇게 우리 세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료 수록할 거고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그지? 우리 실기편 문제 서두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전제가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료 요쪽에 이것저것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라고 조금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네. 외상매출금 있는데 2년 이상 못 받았다고? 대손세 공제 적용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조금 보완했고요. 자, 이제 매출 자료는 다 작업했고 이제 매입 자료 이제 봅니다. 화면 이 정도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매입 자료 봅시다.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 내역입니다. 뭐 채점 대상은 전혀 아니지만 3번 라인에 금액이 기재되었다면 3번 라인의 금액에 적혀있는 500만 원 곱하기 1.1, 550만 원을 19번 라인의 금액란에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서식 작성이다, 그지? 물론 입력 안 해도 전혀 감점 없지만, 그지? 우리 이왕이면 조금 정확하게 서식 작성합시다. 그래서 500만 원의 곱하기 1.1한 550만 원을 저는 19번 라인의 금액란에 적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매입 쪽 진행할게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일반 매입, 접대성 물품 매입, 기기장치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되어 있네. 하나씩 채워봅시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일반 매입에 얼마 적으면 됩니까? 2억 5천만 원과 100만 원 합한 2억 5천 100만 원 적으면 되고 기계장치 매입에 3천만 원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 라인에 요 내용이 반영되도록 작업하면 될 거다. 그리고 100만 원 접대성 물품 매입은 세금이 와서 받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16번 라인에 다시 반영시켜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51 10번 라인에 251,000,000 적고 그 금액의 10% 251,000,000 적어준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쪽에 3천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세금계산서 38번 라인에 300만 원과 30만 원을 적어주는 거다. 그리고 251,000,000 중에서 100만 원 부분만큼은 16번 라인에 반영돼야 된다, 그지? 16번 라인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세 라인 50번 라인에 그 금액을 적어주는 거다. 100만 원과 1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내역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건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은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세 신고세에 반영시켜야 된다.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일단은 신고세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와 달리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경우에는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세에 반영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자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내야 될 겁니다. 일반 매입 2,500만 원 이거는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요거는 입력하자. 사업 무관 매입 뭡니까?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매입수 공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입력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품 매입하는 거 요거는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하는 거다. 다만 2,500만 원 부분은 일반 매입으로 500만 원 부분은 고정자산 매입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매우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걸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거는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예.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라는 거 적혀 있는 거에서 일반 매입 41번 라인에 얼마 적는다고요? 2,500만 원과 250만 원. 그리고 고정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500만 원과 5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이.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액 80만 원 있답니다. 어디 적습니까? 21번 라인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쪽에 적습니다. 80만 원. 그 다음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우리 회사가 직접 했답니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먹을 수 있다. 그지? 확정신고 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홈택스 접속해서 전자신고 했을 때 10,000원 공제 가능하다. 어디 적습니까? 그 밖의 경감 공제 세액 쪽에 반영하면 되고 그거는 상세 내용 오른쪽에 있다. 그지? 54번 라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10,000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 매출은 누락된 거 없고 only 매입만 누락되었다. 그지? 바꿔 말하면 예정신고 때 진짜 신고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만큼을 신고 납부했다. 그지? 그러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출 누락된 게 아니고 매입만 누락되었으니까. 되죠? 그래서 가산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가 결론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걸로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종 결론값을 보면 맨 마지막 라인의 금액이 2460000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메뉴 닫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자, 문제 4번 결산 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보통 예금을 개설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0154,000원이다. 단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좀 결산 정리하십시오 라는 의미다. 그죠?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잔고를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뽑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계정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잔액이 조회되더라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잔고보다 돈을 더 많이 뽑았었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서 마이너스 금액을 0원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액은 의미가 뭐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는 의미고 차입금이다 이겁니다. 은행에 대한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지? 왜? 보통 예금 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으니까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거래처는 별빛 은행 적으면 되겠지. 금액 얼마? 10154,000 이렇게 기말 수정 분기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자. 차변에 보통 예금 10154,000 대변에 단기 차입금 별빛 은행 10154,000 2번 문항 당사는 10월 1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 보험료 보험기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2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전액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했다.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한다. 됐죠? 보험료 1년치 내면서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대변에 보험료 적어서 비용의 감소 적어주고 코드 번호는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다. 그죠?
비용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면 될 겁니다. 얼마만큼을요? 내년치 부분을. 자, 270만 원이 12개월치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7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2만 5천 원입니다. 내년 부분이 몇 달치입니까?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달치입니다. 2025000만큼을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시다. 수동결산.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 얼마요? 2025000.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 적어준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다음의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십시오. 월할 상각할 것. 자, 정액법, 정률법 한 개씩 등장했네요. 계산해 봅니다. 건물 취득가액 2억 원,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250만 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40년이고 상각률 0.025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1 나누기 40 하면 뭐 요거 나오겠지. 취득 일자는 2018년도에 구입했답니다. 올해 감가상각비 정액법 얼마입니까? 2억 원 나누기 40이지 뭐. 2억 원. 잠깐만. 잔존 가치가 제시가 안 돼 있네. 그지? 이상하다. 그지? 정액법의 경우 취득원가 2억 원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40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잔존 가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각률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엉터리 문제입니다. 0.025라는 것은 사실은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상각률이라는 수치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정액법 적용할 때 잔존 가치는 0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서 법 적용을 한답니다. 어디서? 세법에서. 지금 푸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회계 문제다, 그지? 그런데 어설프게 법인세 내용을 막 섞어가지고 출제를 한 거다 이겁니다. 출제원이 사실 실수한 거야. 그런데 뭐 좀 어설프지만 우리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2억 원에서 곱하기 0.025 곱하면 그지? 2억 원 빼기 0 나누기 40 한 금액을 도출할 수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조금 미진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요 자료에 대해서 잔존 가치를 0이라고 끼워 넣어서 교재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잔존 가치 요거는 0이야. 잔존 가치를 어디 끼워 넣는 게 좀 보기 예쁠까? 취득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요 다음에 끼워 넣는 게 조금 보기가 예쁘겠네. 잔존 가치 자료를 요 중간쯤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0이다. 그럼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2억 원 나누기 40, 5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는 정률법이야. 취득원가 5천만 원 마이너스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1565000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면 된다, 그지? 0.313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지?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 도출 과정에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고려되기 때문에 굳이 자료에서 잔존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상각률이 제시되어 있다면 계산할 수 있다, 그지? 다만 잔존가치를 제가 표에서
제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표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0.313이라는 수치 또한 법인세법에서 내용연수 8년일 때 적용하는 상각률입니다라고 법인세법이라는 세법에서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요 수치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5%다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출제하는 분이 재무회계 문제 내면서 법인세하고 막 섞어지기로 좀 어설프게 출제한 것이다. 어쨌든 저는 재무회계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좀 완벽한 자료를 제시해서 교재에 수록하기로 했으니까 요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잔존가치는 끼워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얼마로? 5천만 원의 5%로. 250만 원 되겠네, 그지? 요거를 자료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감가상각비 정률법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250만 원이라는 250만 원 끼워 넣을 겁니다. 잔존가치가 굳이 없어도 된다, 그지? 왜? 상각률 자체가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요 산식 계산해 볼게요. 5천만 원에서 1호 650 000 빼면 34350 000 나오고 곱하기 0.313 하면 취득을 그지 작년도 했죠, 그지? 올해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1075150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했고 이거를 이제 입력하면 되겠다. 수동 계산으로 뭐 작업해도 되겠지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오케이. 자, 낙서가 너무 많거든 지금. 그래서 결론값만 500만 원과 10750 550이라는 요 결론값만 남겨두고 전부 낙서 좀 지울게요. 낙서 지운다. 쭉쭉쭉쭉 낙서 지우고 됐죠? 두 개 결론값만 딱 남겨두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건물은 영업보유세서선의 판관비로 반영돼야 되겠다. 자, 판관비 쪽에서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얼마? 5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기기장치는 제품 생산에 쓴다, 그지? 매출원가 쪽에 반영돼야 됩니다. 매출원가에서 경비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서 기기장치 쪽에 10751 55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문항 봅시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죠? 원재료, 제공품, 재고금액 적어주면 되고 기말 제품 700만 원 적어놓고 괄호 열고 위탁 재고 100만 원이 별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재고는 무슨 뜻입니까? 적송품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긴 게 100만 원 있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주인 누구라고?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물건이라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는 얼마 적어야 됩니까? 800만 원 적어야 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400만 원, 803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세 숫자를 적고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네요. 입력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화면에서 원재료 재고액에 400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에 8030000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다음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십시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1%,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2%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됐죠? 빨리 풀어봅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보조창에서 대손상각 보조창 엽니다. 그리고 대손율 1%라고 입력했을 때 1% 대손율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 1%다. 그지? 외상 매출금 얼마입니까? 3399700입니다. 요거를 딱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몇 프로? 2%답니다. 2%로 대손율을 바꾸어 봅니다. 2%로 보충법에 의하면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수당금이 단기 대여금의 경우 얼마? 160만 원이라고 계산됩니다. 되겠죠? 이제 작업할 수 있겠네. 지금 현재 화면은 2%일 때의 추가 설정 금액이다. 그지? 그러면 대여금에 대해서는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160만 원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런데 외상 매출금은 6799400 2%가 아니고 1%니까 아까 메모했던 3399700이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서 금액 3399700, 1600000을 딱 이렇게 보조창에서 입력을 했고요. 그지? 한 개는 1%, 한 개는 2%, 그 서로 다른 대순율이지만 금액을 이렇게 딱 파악해서 입력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화면에서 결산 반영 버튼을 클릭 딱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은 판관비 쪽에 반영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은 영업의 비용 쪽에 이렇게 딱 반영이 되게 되어 있다. 됐죠? 그래 놓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문제 같다 그죠? 한 개는 1%, 한 개는 2%짜리일 때 너 작업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자, 결산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열렸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5번 원천징수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올해 1월 10일에 입사한 사원코드 101 나 인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없어 요 사람 나 인턴은 올해 2월 28일에 퇴사했다. 1월 달에 입사했다가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2달 일하고 퇴사했네.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다.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고 2월 달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단 급여 지급일은 귀속월의 말일이고 2월분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1월 달 내용, 2월 달 내용 입력하고 2월 달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다. 됐죠? 자,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모듈에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연다. 자, 1월 달 급여 입력하자. 1월 귀속이고 1월 말 1월 31일이 지급일이다. 자, 수당공제 버튼에 클릭해서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그러면 과세는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딱 표시된다. 그치? 자, 그래 놓고 하나씩 입력하는 겁니다. 기본급 200만 원. 그 다음에 식대 12만 원인데 비과세 요건 충족한답니다. 됐죠? 식대 12만 원. 파란색에 12만 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하단부에 과세, 비과세가 딱 구분되어서 표시된다. 그지? 비과세는 얼마로 집게 됩니까? 10만 원. 식대 12만 원 적었지만 한도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비과세로 10만 원 초과하는 2만 원은 과세 쪽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죠? 그리고 공제 내용 쪽에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어줍시다. 고용보험 16160, 소득세 20170, 지방소득세 2010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월 달 급여 내용 입력 끝났고 이제 2월 달 급여 내용 입력합시다.
2월 기속이고 2월 말이 급여 지급일이다. 전월 급여 대상 복사합니다.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채점 대상 아닙니다. 자, 2월달 급여 내용 입력합시다. 2월달 기본급 300만 원. 식대 18만 원. 그리고 두 개 입력했고 그지? 그러면 과세, 비과세 집계되는 거 보면 비과세 10만 원. 18만 원 입력했지만 10만 원이 한도였다 그지? 그리고 한도 초과하는 8만 원은 과세 쪽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 국민연금 135000 건강보험 102900 장기요양 11850 고용보험 24640 오케이. 그리고 퇴사하는 2월달에 퇴사한다 그지? 2월달 퇴사자에 대해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작업되려면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2월달 날짜를 딱 화면 열어보니까 나 인턴에대해서 퇴사자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원 등록 메뉴 열어보자. 사원 등록 메뉴 나 인턴 보십시오. 퇴사 연월일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습했다 그죠? 퇴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사하는 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 작업할 때 1단계는 뭐다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는 거다라고 연습했었다 이겁니다. 1단계 작업은 생략해도 되겠다. 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 닫고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 입력 작업 계속합시다. 자, 2월달에 퇴사하니까 굳이 2월달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 퇴사하는 달에는 그 달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 문제 자료도 2월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만약 혹시라도 2월 달에 원천수 산다라고 자료 나와 있으면 그냥 입력을 하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도 2월 달에는 소득세를 원천수 안 하는 걸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소득세란에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는 화면이 딱 나타납니다. 이번 달에 이 사람 퇴사하니까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세요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창을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버튼 클릭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공제 대상 지출액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냥 아래쪽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결론값이다 이겁니다. 1월 달에 월급 받았고 2월 달에도 지금 월급 받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고 두 달치 월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세금이 결론값이 얼마 나옵니까? 0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은 0원인데 1월 달에 급여 입력할 때 소득세 원천 징수한 게 있었다 그지? 얼마? 20170. 그러면 이거를 다시 퇴사할 때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금이 0원인데 1월 달에 원천 징수한 게 있으니까. 그지? 그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면 하단에 있는 급여 반영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170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면서
메뉴 상단에 중도정산 적용함이라고 딱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자, 소득세 이렇게 돌려주고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다. 됐고요. 이렇게 하면 2월달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입력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원천지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업하면 될 겁니다. 자, 메뉴 열어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2월 귀속 지급도 2월 됐죠?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지? 뭐 요거는 채점 대상 아닐 겁니다. 뭐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상관없고 우리 세법 규정을 보면 연말 정산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추가로 납부할 때 목돈을 납부해야 되면 너무 월급쟁이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넘어가면은 그거를 좀 세 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조청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직원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납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채점 대상 아닌 거고 자 저는 그냥 아니요 눌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쫙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불러온 게 결론값이고 전월 미환급세액이라는 거 뭐 따로 제시된 거 없으니까 그지? 요 내용을 그냥 저장 버튼 누르고 메뉴 닫으면 끝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우리 학습 차원에서 불러오는 숫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됐죠? 자, 간이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의 3080000이라는 총 지급액은 어디서 온 겁니까? 2월달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과세 대상 급여가 3080000이다. 그지? 그리고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혹시라도 제출 비과세가 있으면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금액이 불러와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세 금액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합해진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으로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자, 10만 원이라는 비과세는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랍니다. 즉 제출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과세 금액인 3080000만 자동으로 끌려오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3080000 끌려왔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았고요. 소득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곳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한 개 끌려오는 거다. 그지? 절대로 지방소득세는 끌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 2월달 급여에서는 2월달 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중도퇴사라고 되어 있는 라인의 총 지급액은 무엇이겠습니까? 1월달의 총 지급액 금액과 즉 과세 대상 금액 플러스 제출 비과세 요거 두 개 합한 거 1월달 거 그리고 2월달 거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끌려왔을 거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 510만 원. 그리고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돌려주어야 되는 소득세가 얼마라고요? 2017000이라고 그게 이렇게 딱 끌려오는 것이다. 절대 지방소득세는 끌려오지 않는다. 그지? 그거를 다시 한번 개념 잡아 둡시다.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온 숫자들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요게 결론값이 되는 거다. 자, 메뉴 닫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다. 그죠? 작업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닫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2번 문항 다음은 최태호 4번 103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에 대한 자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전부 다 작성해라 뭐 그 뜻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최태호의 세부담 최소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태호가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입력하면 되고, 자, 이 문제를 보면 문제와 발표된 모범 정답을 보면 부양가족 탭에서 상단부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단부에 있는 공제대상 지출액도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채점 대상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상단부뿐만 아니고 하단부 공제대상 지출액도 입력을 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자, 문제에서 부양가족 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좀 수정합니다. 부양가족 옆에 괄호를 추가하는 겁니다. 괄호 열고 공제대상 지출액도 입력 이렇게 문구를 추가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즉 부양가족 탭에서 공제대상 지출액 입력하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 조금 보완했고 보완한 내용에 따라서 문제 한번 열심히 입력해보자. 자, 먼저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자료 나와 있습니다. 소득 명세 탭에 작업합시다. 자,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자, 누구요? 최태호라는 사원. 짜라락 불러와졌다 그지? 자, 그 중에서 소득 명세 탭 작업합니다. 전근무지 이름이 주식회사 태평성대. 자, 근무기 사업자 등록번호 126-8533-149. 근무기간 2021-01-01-2021-0630. 그리고 급여가 1,800만 원, 상여가 500만 원, 그지? 아이고 500만 원, 5000 그래서 2,300만 원이었어.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있잖아, 그지? 빨리 적어줍시다. 국민연금 1035-000 건강보험 763600 장기요양 61088 고용보험 149500 이렇게 적었고 핵심은 이거다 그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있을 때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뭐다고요? 결정세액이다 이겁니다. 그지? 요거를 요 세금액 중에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어준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382, 325, 382, 3이 적어준다. 기납부세액에 요거 그지? 382, 325, 38232 오케이 이렇게 하면 소득 명세 탭 작업은 완료. 그 다음 자료 2 연말정산 자료인데 전부 국세청 자료다 이겁니다. 자, 본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주자. 어디다가? 부양가족이라는 탭에다가. 자, 상단부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자, 확대 버튼 누를게요. 확대 버튼 눌러서 조금 보기 편하게 일단 만들어 볼게. 자,
최태호 본인 뭐 입력돼 있고 최진성 김순여 신미미 최세별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그지? 기본 공제란이 맞는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본인 최태호 본인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버지 최진성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지? 소득 금액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최진성에 대해서 74세니까 60세 이상이고 그지? 경로 우대 공제 된다 그지? 기본 공제 대상자이고 경로 우대 공제도 되는 거다. 그다음 김순여 어머니입니다.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아이고 사업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나 있네. 소득 금액 요건 충족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김순여의 경우 67세 나 요건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부라고 체크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그다음 배우자 신미미 화면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좀 올릴게요. 배우자 신미미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일용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300만 원 있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받은 거는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600만 원 총급여지만 300만 원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지? 자, 계속 근로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올리 300만 원이니까 소득금액은 충족한다 못한다? 한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충족하니까 배우자라고 체크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녀 최세별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미국에 따로 살고 있다 그지? 자녀의 경우 비록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본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 자녀 최세별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세별 20세 이하라고 체크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18세네. 그지? 나 요건 충족하고 소득은 따로 언급 없으니까 소득금의 요건도 충족하고 미국 살고 있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보아주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7세 이상이니까 자녀 7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란이 체크되어 있는 거 요것도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의 상단부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고쳐야 될 거는 only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김순여 어머니에 대해서 기본공제란을 부라고 고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에 축소 버튼 누를게요. 자, 하단부에 각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별로 그 공제 대상 지출액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 연습해 봅시다. 됐죠? 자, 메뉴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고요. 자, 이제 하나씩 판단해 보는 거다. 본인 야간 대학원 학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본인은 대학원비도 되더라. 자, 그래서 본인 상단부에 본인 딱 요 커서 위치시키고 이제 하단부에 입력하는 거다. 그지? 교육비네. 자, 교육비 조금 에코 자 확대 버튼 누를게요. 자, 이 메뉴가 조금 이렇게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치? 자, 본인 일단 선택했고, 자, 교육비 입력합니다. 교육비가 이제 오른쪽 요 끄트머리 여기 있잖아요. 그지? 여기에 이제 입력한다 이겁니다. 전부 국세청 자료로 겠다. 그지? 국세청이면서 교육비 여기다가 대학원비 얼마요? 50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엔터키를 치면 이제 커서가 여기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축소 버튼 누를게요. 축소 눌렀다가 확대 눌렀다가 해서 죄송합니다. 이 메뉴 자체가 좀 보기 좀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자, 축소 버튼 다시 누릅니다. 자, 누르고 자, 그지? 하단부에 그지? 커서를 본인 여기 딱 두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뭐 취약자 아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4번 뭐 이렇게 누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본인이다 보니까 4번이라는 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60만 원 이것도 된다, 그지? 적어줍니다. 보장성 보험료 본인에 대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보장성 보험료다 이겁니다. 그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보조청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의미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보조청 나타납니다. 아니네, 의료비네. 자, 의료비 말고 보험료, 그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보험료에 대한 보조청 나타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잖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다. 얼마요? 60만 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다시 더블 클릭. 요게 국세청 자료잖아, 그지? 국세청 자료 60만 원. 국세청 쪽에다가 60만 원 적어주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저축성 보험료 납입액. 저축성 보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적어주면 되겠지. 2,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대중교통 300만 원, 전통시장 700만 원, 도서공연 사용액,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래요.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좀 나누어서 적어줘야 된다, 그지?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없대요.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는 얼마? 좀 이따 계산해보고, 그지? 대중교통 3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3M. 전통시장 7M. 그리고 도서공연을 따로 입력해서 높은 공제율 적용받으려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지?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볼까? 자, 최태호에 대해서 맨 오른쪽 연말정산 인맥 탭을 보면 총 급여가 5,8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지? 7천만 원 이하니까 도서공연 사용에 대해서 좀 높은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다. 됐습니다.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도서공연 따로 적을 수 있다. 얼마? 100만 원. 그러면 2,100만 원에서 1,100만 원 빼면 일반 신용카드는 1,000만 원이다, 그지?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숫자 파악했고 입력합니다. 자, 일반 신용카드 1,000만 원. 자, 도서공연은 노란색이 돼 있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조청 나타납니다. 전부 일반 신용카드 썼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도서공연 등 신용 여기다가 1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지 뭐. 그 다음 전통시장 700만 원. 대중교통 3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저축 납입액 120만 원.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들었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그지? 그건 어디 적습니까?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 탭에 적습니다. 이 중에서 네모 2번을 보면, 그지?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보인다, 그지? 여기서 1.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가 연금 가입한 거를 올해 불입한 거 적는 거고 그거는 소득공제 적용되고, 그지? 밑에 있는 이 연금저축 요게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 가입해서 올해 불입한 거를 말하는 거다. 요게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거다. 됐죠? 자, 정확하게 자료 제시되려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언제 가입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야 정확한 문제일 겁니다. 됐죠? 자, 자료가 좀 부족한 거야.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 연도를 추가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입했다고 가정할까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걸로 이제 가정치를 주어야 되는데 언제로 할까? 2019년도에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붙이기로 합시다. 됐죠? 자료가 좀 미진하다, 그지? 연금저축 납입 뒤에 2019년 가입이라고 이렇게 자료 추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연금 계좌 세액공제 적용하는 거고, 자, 그 내용 적어준다. 2번 연금저축 적어주고, 연금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네. 검색창 띄워서 우리은행 불러옵니다. 계좌번호 1002-484-652358 적어주고, 납입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적어주면 공제 대상 금액, 그 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와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연금 계좌 세액공제 중에서 연금저축 쪽에 이렇게 딱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다. 됐죠? 자, 그다음 본인에 대해서는 작업 끝났고, 이제 아버지 최진성에 대해서 작업합시다. 자,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와서 이제 이번에는 최진성을 상단부에서 딱 클릭한다 이겁니다. 최진성에 대해서 이제 하단부에 공제 대상 지출액을 적어주는 거다. 먼저 딱 한 가지 항목밖에 없네. 질병치료비 1,200만 원. 공제된다, 그지? 그리고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65세 이상의 의료비로서 공제된다. 그리고 1,2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은 실손보험 수령금이랍니다. 실손보험 등기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의료비 결제했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 공제 안 된다, 그치? 그래서 1,200만 원 지출했지만 1,100만 원 차감한 100만 원만 공제 대상 지출액에다가 결론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적는지 보십시오. 최진서 선택해서 의료비 적어야 된다잖아, 그지? 의료비 더블 클릭하면 보조창 이렇게 나타나. 자, 의료 증빙 코드 전부 다 국세청 자료라고 해서 국세청장 적어주고, 자, 성명 검색창 띄워서 아버지 누굽니까? 최진성이다, 그지? 이 사람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 아니고 65세 이상입니다. 뭐 그런 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될 거다 이겁니다. 자, 금액을 적어줍니다. 1,200만 원 적어주되, 그 옆에 실손의료보험금이라는 곳에 1,10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 뺀 100만 원만 공제가 적용될 것이다. 어렵지 않지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입력 끝났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네. 65세 이상의 의료비가 1,200만 원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1,100만 원은 실손보험료 받은 거기 때문에 100만 원만 공제 적용될 겁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머니 김순녀 적어봅시다.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 따라서 보험료 있더라도 공제 안 됩니다. 질병치료비, 의료비는 소득금의 요건, 나요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될 겁니다. 300만 원 적어줍니다. 자, 어머니 김순녀를 딱 선택하고 거기서 의료비를 적어주는 거다. 자, 이번에는 국세청장 자료고, 이번에는 이름이 어머니 김순녀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요? 300만 원 적어준다.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자.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네요. 기부금 공제되려면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데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 그래서 기부금 냈지만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배우자 봅니다.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90만 원 썼습니다. 의료비 공제된다, 그지? 다만 한도가 있었다, 그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한도다. 그리고 질병치료비 300만 원 들었네. 공제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수령금이 17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170만 원 뺀 130만 원만 공제 적용될 겁니다. 됐습니까?
상황 파악됐지요? 다만 우리 서식에 입력할 때는 300만 원과 50만 원 합한 350만 원 일단 적은 다음에 실손보험금으로 17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내용 파악했고 입력합니다. 자, 부양가족 탭에서 이번에는 신미미를 선택합니다. 그래놓고 하단부에 적어주는 거야. 의료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국세청장 선택하고 이번에는 사람 이름 신미미 선택하고 금액 얼마? 350만 원 적고 다시 3500000 그 옆에다가 17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될 거다.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배우자도 신용카드 썼네. 500만 원 썼는데 대중교통 2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있답니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일반 신용카드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대중교통으로 200만 원, 전통시장으로 1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일반 신용카드는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적어준다. 자, 신미미에 대해서 일반 신용카드는 2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100만 원이요. 대중교통은 200만 원이요.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화면 요 정도 하면 되겠지요? 마지막 자녀 최새별입니다.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네.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600만 원 교육비 들었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의료비 지출되었다. 의료비 공제 안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썼다.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 해외에서 썼는데 되는 거는 only 교육비밖에 없었다. 그지? 해외비, 해외에서 교육했다고 요걸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60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최새별. 자, 최새별을 선택합니다. 최새별. 자, 교육비에 대해서 그지? 저쪽에 600만 원 적어주고 엔터키 치면 파란색 쪽으로 커서가 이동되면서 아래쪽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취약자 아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4번은 본인 뭐 이런 거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초중고 2번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 300만 원으로 공제 적용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기본공제 대상자 맞으니까 이것도 공제되겠다. 그죠? 3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적어줍시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자, 국세청 자르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30만 원. 됐습니다. 엔터키, 확인 버튼 누른다. 그 다음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치료 목적이라면 한약도 공제되지만 몸보신 하려고 한약 지은 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제 적용 대상 아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자료 입력 끝났고요. 자, 됐죠? 부양가족 탭에다가 인별로 공제 대상 지출액을 따박따박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요구사항을 보면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로마자 1번,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는 보조장까지 모두 작업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까지도 작업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 탭 와가지고 어떻게 클릭하면 됩니까? 부양가족 탭에 공제대상 지출액을 전부 따박따박 인별로 적은 상태니까 어떻게 클릭하면 된다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상단부 버튼 중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요거 클릭하면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한 내용이 쫙 자동으로 불러와질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불러옵니다라는 안내가 나타나겠다. 그죠? 확인 버튼 누르자. 그러면 쫘라락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난 겁니다. 참고로 진짜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자, 먼저 확대 버튼 누를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잘 불러와졌는지 더블 클릭해 봅니다. 신용카드 쓴 사람이 본인도 있고 배우자도 있었다, 그지? 본인에서 입력한 거랑 배우자 입력한 거 합산되어 가지고 불러와진 겁니다. 일반 신용카드 1,2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전통시장 800만 원, 대중교통 500만 원 전부 합해서 2,600만 원이다 라고 딱 합산이 되어서 불러와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불러와졌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본인 60만 원 있었고 자녀 30만 원 있었잖아. 그지? 두 개 합한 90만 원이 불러와진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더블 클릭해 볼게. 자, 65세 이상 아버지 의료비 있었다. 그지? 그리고 배우자 의료비 있었다. 그지? 두 개 합산되어 가지고 불러와졌고 두 사람 그지? 1,500만 원이니 어떻게 불러왔는지 확인해 보자. 그지? 1,500만 원, 450만 원 불러와졌잖아. 이게 어떻게 불러와진 거냐 하면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 쪽을 보면 그지? 이랬다. 아버지가 있었고 본인도 있었고 배우자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요 전부 합산돼 가지고 불러와진 겁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료 납입한 것도 1,270만 원인 게 있었다. 그지? 요게 자동으로 싹 불러와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지? 본인이랑 65세 이상이랑 합하면은 1,500만 원으로 표시될 거고. 써보자. 65세 이상 아버지 1,200만 원, 실손 1,100만 원. 그 다음에 어머니는 65세 이상이었나? 잠깐만 확인해 보자. 어머니는 나이가 65세 이상 맞네? 오케이. 65세 이상 맞았다. 그러면 65세 이상으로는 얼마가? 요 두 사람 합한 1,500만 원이 불러지겠다. 그지? 1,500만 원. 실손이 1,10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일반으로 불러질 거다. 그지? 일반이 350만 원. 그리고 170만 원. 이렇게 불러와질 겁니다. 확인해 볼까? 당연히 맞겠지만 확인해 보자. 자, 야마자사 탭에서 의료비 보조장 1,500만 원 그리고 350만 원 그리고 실손보험료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1,270만 원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맞게 불러와졌다. 당연하겠지만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 1,100만 원은 어떻게 불러와진 겁니까? 자녀 600만 원 본인 500만 원 이렇게 불러와졌고 600만 원 표시되어 있지만 인별로 입력되는 거다. 그지? 한 사람 600만 원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인정되고 본인 500만 원은 전부 다 인정되니까 8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자동 표시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끝나게 되겠네.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 이렇게 인별로 공제대상 지출액 이렇게 입력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풀만합니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9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